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 목숨 걸고 왔단 말입니다. 비키시오. 시간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은 필요 없어. 제 아이가 많이 아파요. 병원비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절박합니다. 핑계 그 꼴을 좀 보시오. 그게 면접 보러 온 사람입니까? 잠깐, 이 손수건, 그 자수, 이거 당신이 어디서 났어? 제가 구한 할머니가 주신 건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살아계셨습니까? 내가 죽일 놈입니다. 아가,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면접장으로 향하던 어느 미혼모는 폭설 속에 쓰러진 할머니를 업은 채 눈보라를 뚫고 달렸습니다. 할머니에게 낡은 손수건 한 장을 받았지만 인생이 걸린 면접은 이미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흘린 그 손수건을 본 대기업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어머니가 수놓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아파. 숨이 잘 안 쉬어져. 새벽 5시 박준우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이서연은 번개처럼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체온계를 대보니 39도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준우야. 또 열이 올랐구나.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약 줄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기업 태산그룹 전략기획팀 정규직 면접 날이었습니다. 5년 동안 비정규직과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텨온 그녀에게 이것은 마지막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미혼모라는 꼬리표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밀려났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할 여유도 없었고 준우의 병원비 독촉장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엄마, 나 병원 가도 돼? 엄마 오늘 면접 가야 하잖아. 준우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엄마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지어서는 안 될 너무나 일찍 철이 든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준우가 아픈데 당연히 병원부터 가야지. 면접은 그 다음이야. 새벽 5시 20분. 서연은 준우를 두꺼운 담요로 감싸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지 봉천동의 가파른 골목길은 이미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발밑에서는 질척한 눈이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택시는커녕 지나가는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조금만 버티자. 엄마가 뛸게. 서연은 아이를 품에 꽉 안고 미끄러운 언덕길을 내달렸습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6시 두 사람은 가까스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계절성 천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호흡기 치료를 받자 준우의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응급실 병원비 47,000원을 카드로 긁었습니다. 통장 잔고에는 이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정도의 금액만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서연이 병원비 영수증을 구겨 쥐고 나오는데 밖에는 눈이 미친 듯이 다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때 아닌 폭설이었습니다. 도로는 마비되었고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여기서 태산그룹 본사까지는 평소라면 30분 거리였지만 지금 같은 날씨에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뛸 수 있어. 아니야, 엄마가 업을게. 꽉 잡아. 서연은 준우를 다시 업고 큰 길이 아닌 골목길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지름길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추워. 희미한 신음이 눈바람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모퉁이 쌓인 눈더미 속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과 흙탕물이 뒤섞인 회색 외투, 헝클어진 백발, 축 늘어진 앙상한 손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노숙자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서연은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낡은 개량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할머니의 몸 위로 무덤처럼 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할머니가 쓰러졌어. 준우가 등 뒤에서 작은 손가락으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도 면접 시간에 간신히 도착할까 말까 1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을 돕다가는 늦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119 구급대를 불러도 이 폭설 속에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하나? 내 인생이 걸린 면접인데? 하지만 준우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만큼 서연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입고 있던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할머니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정장 재킷만 입은 서연의 몸이 추위로 덜덜 떨렸습니다. 준우야, 엄마 등에 꽉 매달려야 해. 알겠지? 서연은 준우를 포대기로 가슴 앞쪽으로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할머니를 힘겹게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서연이었지만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물과 땀이 범벅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눈보라를 헤치며 다시 병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응급실에 할머니를 내려놓았을 때 서연의 말끔했던 정장은 눈과 흙탕물 그리고 땀으로 흠뻑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정성 들여 한 화장은 번져서 기괴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를 급히 처치실로 옮기려는데 의식을 차린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가,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오늘 저 눈 속에서 죽었을 게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품 안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서연의 젖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내 목숨보다 귀한 거야. 땀 닦아. 감기 들라. 손수건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지만 한쪽 모서리에 금실로 수놓아진 독특한 꽃무늬 자수가 선명했습니다. 비단처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지만 바느질 솜씨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금 급해서 가봐야 해요. 아니야, 꼭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내가 꼭 살해하마. 나는 저기 강북에 있는 시립 요양원에 있다. 이름은 최명자야. 꼭 찾아오렴. 서연은 거절할 시간이 없어서 손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건강하세요. 서연은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면접 시작 10분 전, 이미 늦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준우를 다시 병원 의자에 앉혔습니다. 준우야, 여기서 딱 1시간만 기다릴 수 있지? 간호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엄마 힘내. 준우의 응원을 뒤로하고 서연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젖은 구두 안에서는 발가락이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었고 칼바람에 얼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기회만이라도, 면접장 문고리라도 잡게 해주세요. 서연의 가슴 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숨은 이미 턱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분 지각이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따로 없었습니다. 흙탕물이 튄 스타킹, 구겨지고 젖은 재킷.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전략기획팀 면접 지원자 이서연입니다. 폭설 때문에 오는 길이 막혀서 안내 직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태산그룹의 본사로비는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습니다. 이서연 지원자님, 5분 지각하셨네요. 그리고 복장이 그게 뭡니까? 여기가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좀 있어서요. 일단 12층 대기실로 올라가세요. 들여보내줄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은 귀찮다는 듯 방문증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서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수십 명의 경쟁자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모두가 칼날같이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도 들릴 듯 조용했던 대기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여자 뭐야? 꼴이 왜 저래? 노숙자 아니야? 어떻게 들어왔지? 시간도 늦은 것 같은데 저러고 면접을 보겠다고? 뻔뻔하기도 하지.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서연의 귀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구석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할머니가 준 낡은 손수건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면접 진행 요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서연 씨, 7번 방으로 들어오세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손수건이 스르르 미끄러져 대기실 바닥 카펫 위로 떨어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가장 비참하고도 운명적인 면접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7번 지원자 이서연 씨, 들어오세요. 안내요원의 건조한 목소리에 서연은 젖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면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회의실 중앙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들의 미간이 약속이나 한 듯 찌푸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인사팀장이 서연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씨, 지금 시각이 몇 시입니까? 10시 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폭설로 인해 불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본인이 다치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던 길에 쓰러지신 할머니를 돕다가 그만 면접관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연 씨, 여기는 태산그룹 전략기획팀 면접 자리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곳이 아니에요. 시간 약속 하나 못 지키고 복장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와서 한다는 변명이 고작 선행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됐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어 온몸이 떨려왔지만 등은 꼿꼿이 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아이가 있군요. 미혼모입니까? 오른쪽에 앉은 여성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은 있나요? 야근이나 지방 출장이 잦은 부서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도 아이 핑계로 지각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합니다. 지난 5년간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아이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은 없습니다. 제 업무 능력은 포트폴리오를 봐주시면 능력은 기본입니다. 우리는 태도를 봅니다.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가정사 복잡한 사람을 굳이 뽑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군요. 질문은 가혹했습니다. 업무 역량보다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 대학 시절의 성과, 절박함을 담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연은 이미 탈락자로 분류된 듯 했습니다. 15분 후 면접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쳤어. 완전히 망쳤어. 준우야, 미안해.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기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신이 아까 무엇을 떨어뜨렸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태산그룹의 회장 박태우는 수행비서들과 함께 12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강인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태산그룹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오찬 회동입니다. 로비로 이동하시지요. 비서실장 장세훈이 깍듯하게 보고했습니다. 박태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면접 대기실 앞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태훈의 시선이 바닥의 카펫 위에 머물렀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관리되는 태산그룹의 복도에 어울리지 않는 낡고 더러운 천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건가? 박태우는 혀를 차며 지나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물기와 흙탕물에 얼룩진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장 실장, 이걸 치우라고. 박태훈이 손수건을 비서에게 넘기려던 순간 손수건 귀퉁이의 수놓아진 문양이 그의 눈동자를 강타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박태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 자수. 붉은색 실과 금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작은 동백꽃 2송이.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새겨진 글자. 태훈과 명자. 자신의 이름 태훈과 어머니 최명자의 이름 뒷글자를 따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양이었습니다. 3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해 있던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밤을 새워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어머니. 박태우는 손수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전 치매 기운이 있던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을 때 어머니가 지니고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 바로 이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도대체 누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장세훈 실장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박태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장 실장의 멱살을 잡듯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장 실장, 당장 확인해. 이 손수건 누가 떨어뜨린 거야? 지금 당장. 네? 아, 알겠습니다. 보안실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태우는 복도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손수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탕물이 묻어 있었지만 어머니 특유의 쑥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살아 계신 겁니까? 어머니 저 태훈이에요. 제발. 평생을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온 천하의 박태훈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10분 뒤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경 7번 면접 지원자가 대기실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이서연. 박태우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당장
그 지원자 인적사항 가져와 장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서연의 이력서를 보는 박태훈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서연, 33세, 미혼모, 최종 학력,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중퇴, 주소지 관악구 봉천동, 미혼모. 박태훈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박지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죽기 전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아기를 가졌다고 고백하려 했던 그 전화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몰차게 끊어버렸던 그 전화가 어머니의 손수건을 가진 여자, 그리고 내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미혼모. 이건 우연이 아니다. 박태훈은 직감했습니다. 이 손수건은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 어머니가 보내신 마지막 신호라는 것을. 장 실장, 차 대기시켜. 지금 바로 가십니까? 다음 일정은 다 취소해. 지금 당장 이 여자, 이서연 씨를 만나러 간다. 주소지로 가. 알겠습니다. 박태훈은 손수건을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머니.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편 서연은 병원 응급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준우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아이의 얼굴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면접도 못 보고 우리 준우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엄마가 너무 못났어.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카드 대금, 연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서연의 앞날은 저 눈보라보다 더 캄캄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 이서연님 보호자분 계십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응급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뒤로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았던 태산그룹의 회장 박태훈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다가오는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서연 씨입니까? 박태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영문을 몰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이서연입니다만. 박태훈은 서연의 대답을 듣자마자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손수건의 주인이 당신입니까? 서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말해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손수건을 주신 분,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박태훈 회장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폭설 속에서 구한 그 할머니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장님, 그 할머니는 강북시립 요양원에 계세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태훈 회장은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서연은 링거를 다 맞은 준우를 안고 회장의 차에 함께 탔습니다. 태산그룹의 검은색 세단은 눈 덮인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 강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박태훈은 조수석에 앉아 룸미러로 뒷좌석의 서연과 준우를 힐끔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이 모자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잠든 아이의 긴 속눈썹과 인매가 누구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일행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태훈은 거의 뛰다시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2층 병실 문을 열자 깨끗한 환자복을 입은 최명자 할머니가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우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태훈입니다. 불효자식이 이제야 왔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한 눈동자가 박태훈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아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태훈이, 내 아들 태훈이냐? 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훈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최명자 할머니는 기억이 온전치 않은 와중에도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배고프지?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모습에 뒤따라 들어온 서연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서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아까 나를 살려준 그 착한 색시가 왔구만. 할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박태훈에게 말했습니다. 태훈아, 이 색시 아니었으면 나 얼어 죽었다. 내 생명의 은인이야. 꼭 갚아야 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태훈은 붉어진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태산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갚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서연의 품에 안겨있던 준우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낯선 환경에 놀란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박태훈의 시선이 준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와 오른쪽 귀의 특이한 모양. 그것은 태훈의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박지훈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박태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서연 씨. 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연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더 꼭 껴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였습니다. 5년 전, 박태훈은 비틀거렸습니다.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지훈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태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세훈 비서실장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지훈이, 내 아들 지훈이.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박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까? 서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훈 씨. 아니, 어떻게 회장님이 지훈 씨 사진을. 박지훈.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들입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제 외아들입니다. 병실 안에는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태훈과 준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지훈 씨 아버님? 그렇습니다. 지훈이가 죽기 전날 제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허락해달라고 만나러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박태훈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내 아들도,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오늘 면접장에서 당신에게 모욕을 준 것도 바로 나란 말입니다. 회장님. 서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
하지만 너무나 엄격해서 두려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의 태산그룹 회장이었다니. 박태우는 무릎으로 기어가 서연과 준우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하지만 이 아이, 준우는 제발 제가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지훈이가 남긴 유일한 핏줄입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준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태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박태훈은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다. 내가 네 할아버지야. 며칠 후 서연의 좁은 반지하 방에는 더 이상 찬바람이 들지 않았습니다. 박태훈 회장은 서연과 준우를 본가로 데려가려 했지만 서연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박태훈은 집을 따뜻하게 수리해주고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9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태산그룹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서연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박태훈 회장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서연의 기획안을 다시 검토하게 했고 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태산그룹은 사내의 미혼모와 워킹맘을 위한 파격적인 어린이집 지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겨울날 박태훈 회장과 최명자 할머니 그리고 서연과 준우는 함께 박지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왔다. 박태훈은 아들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네가 세상에 남긴 보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마.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아빠, 나 할아버지랑 왕할머니 생겼어. 준우가 해맑게 외쳤습니다. 서연은 묘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 씨, 보고 있죠?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마요. 당신이 보내준 선물 덕분에 우리 가족 다시 만났으니까요. 하늘에서는 눈이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최명자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고 박태훈 회장이 준우를 목마 태운 채 내려오는 길,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잇는 사랑의 매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놓았던 손수건 속의 동백꽃처럼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 비로소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서연 씨가 보여준 따뜻한 용기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넨 낡은 외투와 업어드린 그 등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구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네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끊어졌던 3대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과정을 보며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선행은 반드시 돌고 돌아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연 씨처럼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언젠가 반드시 꽃 피울 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신 감동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